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합니다. 오염수는 이르면 24일부터 방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경련이 이름을 바꿔서 한경협으로 오늘 새롭게 출범합니다. 전경련을 탈퇴했던 국내 4대 그룹도 사실상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제보자가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부패 혐의로 건의기에 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모레 24일부터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리는 강요회의에서 방류 일정을 최종 결정합니다. 첫 소식 이유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관계 강요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일정을 공식 결정합니다. NHK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방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전을 직접 둘러보고 최종 관문격인 어민 대표 면담까지 마친 기시다 총리도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そうした息の長い廃炉プロセスの前提となる不可欠のステップが今回の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です。 다음 달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방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原発の処理のこのさまざまな判断が県民というか市民というか被災者の方たちが中心にいるように思えないですよね. 전날 어민 대표들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방류 반대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安全性、要するに科学的なその安全性とそれから社会的な安心、これは異なるものである。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오늘 강요회의에서 방류 일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주변 국가들도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 검증에 나설 방침이고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이기적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대로 일본 공해상에서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일본 근접 공해상에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세부 방류 계획이 나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석한 뒤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정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정부의 그 입장 내지는 좀 최종 판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日本政府无视国内外的反对呼声，不顾国际社会对排海计划的正当性、合法性、安全性的质疑，漠视排海计划损害全球海洋环境和人类健康的风险。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며 사실상 수입 규제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다음 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에 한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차기 대법원장 지명은 이번 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조희대 전 대법관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미뤄졌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도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장관에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방 실장의 후임으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같은 주요 과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산업부 인선을 더 미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큰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내부 다지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될 예정인데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을 빚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교체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는 부패 행위로 건익위원회에 신고됐는데 이 대표 측은 이미 경찰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직접 세탁했다는 이불덤입니다. 공무원 배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순회동 자택 이불이라며 빨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배 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가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이 대표의 속옷을 직접 세탁해 정리한 뒤 사진을 찍어 배 씨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휴일엔 이 대표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독대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됐느냐 비서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A씨는 또 이 대표가 자택에서 먹는 아침 식사나 제수용품, 집안 집기류 등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입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며 이 대표를 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철저한 경찰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연루된 문제였다면 경찰이 밝혀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 공익 제보자 이재명 대표도 부패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공익 제보자 A 씨 권익위 신고 이후에 처음으로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가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음식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본인이 그거를 먹으면서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됐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인간적으로 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제보자 A 씨,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거라면서 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을 노주필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 아닙니까? 이건 네. 그야말로 증언할 수 있는 네.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행했고 목격했고 했던 그런 것들이니까요. 이게 법인카드라는 게 뭐 경기도 법인카드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네. 공적 업무에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용품 모두 거 다 이렇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은 공금 횡령이죠. 뭐 샌드위치, 과일, 속옷, 뭐 배터리, 생활용품까지 다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정도의 것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한 비서실에서만 하면 그 금액이 안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여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야말로 최종 결재권자 경기도지사가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무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알았다면 이건 공범행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네. 또 최종 수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좀 뭐 권익위의 조사도 그렇고 뭐 검찰, 경찰 수사도 다시 한번 통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이 대표 측 입장을 좀 보면요. 이 대표 측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 경찰에서 이미 철저하게 수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루가 됐었다면 경찰이 밝혀냈을 거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이 반론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반론의 포인트가 조금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은 어디 포인트가 해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한 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을 조사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미 조사한 내용이면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맞고요. 네. 내용 자체가 새로운 내용이면 저 반론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확인을 당해서 다시 한번 해서 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반론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라면 저런 반론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제보자 배모 씨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 자택에 이불 빨래, 속옷, 아까 노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온갖 게 다 망라돼 있어요. 이렇게 됐다면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지금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공무를 수행하는 게 맞죠. 네. 그러나 이분들은 그런 공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사적인 용무를 다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7급 공무원이면 뭐 어떻고 또 그 위에 바로 배모 씨 5급 공무원이 계속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을 많이 사적인 심부름을 담당하는 심지어는 뭐 이불 빨래하고 속옷 빨래해서 정리까지 하고 그걸 찍어서 보고까지 했다. 언젠가 이 7급 공무원 A 씨가 그런 얘기했었죠. 네. 자괴감을 느꼈다고. 아니 자기가 공무원 되는데 그런 거 하려고 공무원 했느냐. 네. 이런 건 너무 심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배모 씨 같은 경우는 또 성남시청에서부터 채용을 해서 거기서부터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다 봐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뭐 비난 정도를 넘어서 당연히 국고손실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배모 씨를 일부러 채용한 것도 그렇고 거기서 성남시청에서 또 이렇게 경기도청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예. 뭐 사적인 용무를 보게 한 A 씨도 또 경기도청에 채용해가지고 사적인 용무를 보게 한 것은 단순한 비난 정도를 넘어서 이건 범죄에 해당한다. 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제보자는요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아침에 먹는 샌드위치부터 집에서 사용하는 커피 믹스, 건전지, 뭐 생활용품 모두 다 이 업무 추진비를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사실관계에서 저 분이 얘기하는 뭐 집에 빨래를 시키고 속옷까지 세탁소에 심부름을 시키고 만약 그랬다면 네. 사실상 그거는 이제 갑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갑질인 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그 지도층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뭐 책임질 수 있는 적절 수준을 그 정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저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밝혀져야죠.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걸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장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한쪽으로 예단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법인카드 의혹으로 지난해 대선 전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권익위의 부패 혐의로 신고했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배경은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무릅쓰고 네네. 그런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경기도에서 이 공무원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빚만 늘어나고 있고 다른 예. 일을 했는데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건재하고 네. 본인이 그것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혹시 본인에게 어떤 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건 당연히 그러고 경찰서 했다고 해서 뭐 송치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 전혀 뭐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이고 본인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도 이제 그래서 권익의 부패임을 신고해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 이런 아마 취지인 것 같고 네.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뭐 어떤 그 윤리 정치, 뭐 정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치의 전형으로 뭐 스웨덴 이런 걸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웨덴에 과거 산나 마린이라고 하는 부총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내각제니까 의원이 이제 그 총리 부총리를 하는 거죠. 네. 그분이 법인 카드를 썼는데 그 기록에 본인이 먹은 초콜릿을 산 기록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갖고 떠들썩해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이렇게도 좀 뭐 자세하게 이걸 직접 쓴 사람이 이렇게 증언한데도 모르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권익이든 검찰이든 빨리 결론을 내서 아까 뭐 김상일 평론가에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예. 빨리 사실을 확정해서 이 권익이 신고한 예. 공익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줘야죠. 예. 아까 김상일 전 대변인도 사실이 아니라 수 있다,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TV조선 단독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이렇게 취재 결과를 확인해서 보도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 6월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후임으로 이제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권익위 조사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장과 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은 아무래도 입장부터가 조금 다를 테니까 뭐 아무래도 조사는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공적 자금이고 공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록이 어딘가는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조사를 하고 기록을 확보해가지고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 개인적으로 우리 그 노동일 우리 주필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약자잖아요, 약자. 예? 그 상대하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볼 때 약자고 공익 제보자인데 빨리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수사나 조사의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경찰의 추가 조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었다고 하고 지난번에 경찰 수사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뭐 비밀리에 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소식 못 들어봤거든요. 그때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무슨 식당에 관해서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검찰이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건 부패 혐의니까요. 그렇죠. 검찰이 재수를 할 수도 있고 권익위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뭐 빨리 결론을 내고 좀 미적거릴 일도 아니죠. 이게 무슨 어려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사용은 다 카드로 사용하니까 기록이 다 남은 것이고 결제를 누가 했냐도 다 기록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른 빨리 결론을 내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또 한동훈 장관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방탄복귀 안 할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국가폭력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두고 한동훈 장관은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교수님,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가폭력이라고 한 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검찰 수사를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 민주화 운동하던 인사들에 대해서 뭐 혐의를 조작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 한 얘기를 좀 차용을 하면 범죄 수사를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매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범죄 혐의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체포를 한다거나 또 구속을 한다거나 이거 다 검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그건 뭡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국가폭력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법원을 비난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최종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대표가요 SNS에도 이제 윤석열 정부를 국가폭력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또 이화영 전 지사 관련 기사를 이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느낌적인 겁니다만 이 대표의 말도 좀 거칠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양상은 맞는지 또 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겠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면 승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뭐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여론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에 여론으로 맞대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 당연히 여론전이 좀 더 강화되는 과정에서 표현이 거칠어지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게 그 집행이 되면 안 되고요. 제도에 따라서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권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좀 더 과도하다, 공정하지 않게 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여론전을 통해서 좀 소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친명계 일각에서요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저 인터뷰도 보셨습니다만 저질 방탄이라고 아주 작심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을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직격을 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검찰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은 뭐겠습니까? 영장 심사에 나가서 영장 기각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러면 검찰이 얼마나 타격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땅이 나가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일이 전혀 아닌 거죠.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연히 가결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법관 앞에 가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영장 심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유죄 예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관 앞에 가서 우리 얘기하는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임해서 구속영장 기각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하영재 의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심사 자체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작 수사라면 지금 국민들 앞에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왜 법관 앞에가 못합니까? 그럼 법관이 당연히 이건 영장 기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회의장 들어갔다 투표 시작되면 빠져나오자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거를 저렇게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니까 결과만 나오지 누가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생각하는
생각하기로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31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 포기하겠다. 그 선언에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를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 교수께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영배 의원이 다 같이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글쎄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 색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사실상의 압박이고 그러니까요.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협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영배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영배 의원이 현 정권을 비판할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기의 도덕적 권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그 힘도 더해지는 것이죠. 근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꼼수를 부려서 그것을 압박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를 한다면 자기의 도덕적 권위가 설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신경전 어제 법사위에서 이어졌습니다. 검찰 업무추진비 질의 중에 최광욱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어떻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두 분의 설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참 깐죽거린다, 정말 갑질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 수준인지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도 모든 타석에서 안타 치려고 하지 말고 3할만 되면 수위타자입니다. 그렇죠? 야구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모든 태도에 반박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태도를 문제 삼는 건 어떤 때 문제 삼습니까? 할 말 없을 때. 그렇죠? 시비 걸려서 할 말 없을 때 너 몇 살이야? 뭐 반말이야? 어디다 대고 이렇게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최광욱 의원은 저기 있으면 안 되는 법사위 원래는 가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죠.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저분들이 개인으로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법 인격, 제도에서 그 만들어준 법 인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 인격에 맞춰서 발언을 해야지 사적 감정이 너무 드러나는 사적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지금 우리 주필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수준 그리고 정부의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그 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H가 성희롱으로 강등된 퇴직자에게요 억대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임기가 종료된 이사에게 후임자 임명식까지 임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직원 7명에게 LH가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은 총 4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8년 하급자를 성희롱해 강등 처분을 받은 A씨는 3년 뒤 퇴직하면서 명퇴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납품업체 선정 비위 등으로 적발된 B씨와 C씨는 3,372만 원과 3,380만 원을 받았습니다. LH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의 징계 퇴직 시 명예퇴직금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제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국민 정서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또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에게도 후임자 임명시까지 평균 3, 4개월 동안 연장 근무를 시키며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D 부사장은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1년간 추가 근무하며 사실상 연봉 전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보다는 확실히 엄격해야 된다 생각해요. LH는 최근 물러난 이사진은 추가 근무 없이 회사를 떠났고
명예퇴직금 제도는 권익위 권고를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인입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일하며 5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 씨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젯밤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동안 부동산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대낮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진 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팔티에 긴 바지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택배기사가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일요일 낮 2시쯤 서울 신림역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 A씨가 택배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활보한 곳은 지난달 21일 조선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곳과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행인을 위협하진 않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위압해서 뜯으면서 먹고.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림동이 무서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보내 입원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만 10살의 나이에 과학고에 입학한 이 백강현 군이요. 학교 폭력으로 자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백 변호사님,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백군의 아버님의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5월부터 심각한 언어 폭력 그리고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사실 백강현 군은 같은 반 친구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죠. 그렇죠. 10살 때 고등학교 입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별 과제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강현이가 있으면 우리 조는 한 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조는 망했네. 뭐 그러면서 조별 과제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발언권도 없고 뭐 할당 임무 같은 것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강현 군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백강현 군의 상태가 어떤지 참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백강현 군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입학 당시에는 체중이 27kg이었는데 예. 현재는 22kg으로 체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정신과에 데려가 보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도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도요. 자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다른 학교에 보낼 계획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이요. 이 백군의 아버지가요. 학교 측이 학폭 신고를 만류했고 또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내용이 좀 다소 심각한 게 네.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 이제 그 강현 군에 대한 명예훼손 글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예. 학교에서 이제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이제 상황이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학교에서 이런 정도 상황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지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좀 그렇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현 군의 아버지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더 문제를 크게 제기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학교를 다니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대로 한번 따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조별 과제를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 강현 군이 계속 주눅 들고 또 언어 폭력을 당하고 제대로 수행을 못하니 조별 과제를 0점을 받더라도 단독 발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거는 시스템을 따라야지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뭔가 변화를 줘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학교에서 만들어준다고
하고 나서 네. 오히려 단독 발표하는 것도 못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교육청에서는 백군의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백군의 자퇴 과정에서 지금 학폭 주장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진상 조사를 통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뭐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백군이 자퇴하게 되는 과정 관련해서 모든 상황들을 진상들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학폭 관련해서는 일단 백군의 아버지는 일단 학폭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학폭 접수를 한다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10살의 과학 영재잖아요. 그리고 이 과학고라고 대단히 유명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안전지대가 없는 겁니까, 이 학폭에?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씁쓸하고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영재를 제대로 좀 특화해서 교육해서 이 능력을 더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강영군이 정말 똑똑하지만 조별 과제를 수행할 때 아무래도 좀 나이 차이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영군을 또 따돌리고 이런 과정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제가 보기에 영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리 또 뭔가 이런 체계 자체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 새롭게 출범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련을 탈퇴했던 국내의 4대 그룹도 사실상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자 삼성은 전경련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이후 6년 6개월간 전경련을 떠나 있던 삼성이 사실상 전경련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임시총회에서 류진 풍산회장을 새 수장으로 선임하고 명칭도 1961년 창립 당시 이름이던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으로 바꿔 새롭게 출범합니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새 정경련 복귀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정경유착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말씀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와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재가입에 뜻을 모았습니다. 단 삼성증권은 정경유착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새 정경련엔 SK와 현대차, LG그룹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이름을 바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사실은요, 한경연이 원래 이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름이 뭐냐면 경제재건촉진회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5.16 혁명이라든가 4.19 혁명 이런 걸 지나면서 사실 이제 자유당 정권에서 급성장한 사람들을 부정축제했다고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5.16 정변이 일어나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전 회장을 부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변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좀 우리가 기업인 입장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부정축제자로 몰지 말고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13분이 만나서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커지고 뭐 이제 많은 가입자들이 들어오면서 160개가 됐을 때 한경련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거기서 지금 정경련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가고 예. 뭐 최근에 다 아시면 탈퇴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면서 당시에 얘기했던 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예.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예. 그리고 이 영어 이름도 보시면 Federation of 예. Korea 인더스트리예요. 기업이 아니에요. 네. 산업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한번 힘써 볼 테니 한번 우리 도와주십시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과거에도 썼던 이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예. 이제 5대 단체 중에 딴 것들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민간단체로 돼 있고요. 네. 미국의 상공회의소처럼 사실 로비적인 성격도 좀 있고요. 예. 하지만은 재계의 어떤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 돼 있습니다. 네, 정대님이 재정비에 나서는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도 뭐 성격 이런 것도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 경제가 안보하고 직접 연결되는 예. 부분 여러 가지 재계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내고 대오를 단일화하는데 어떤 뭐 마청 역할을 해줬던 정경련이 다시 한번 예. 중심 기둥이 되는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대로 발전할 수는 없고 사실 2017년도에 이 정경련이 이제 큰 사건을 맞으면서 그때도 새로운 혁신 방안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번에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연구단체, 그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건 저한테는 네. 국내외 경제인의 네트워크를 이제 확장시키겠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네. 해외 진출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정경련 하면 가장 이 뭐 성과 중에 하나가 예. 우리 88 올림픽 유치할 때 정경련이 진짜로 네. 앞장서서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2017년 사건 이렇게 얘기했으면 국정농단 사건을 예.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삼성이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은 왜 복귀를 하게 된 건지 그걸 좀 배경을 같은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 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지금 너무나 대오가 이제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글로벌 경제 이 여건에서 단일 대오로 해서 뭐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가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예. 일단은 맏형 역할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경련이 빈 자리를 사실 상공회의소가 잘 해주고 예. 있었습니다만은 상공회의소보다 민간에서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이런 한경련이 이제 앞장서서 다시 한번 정책을 네. 내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삼성을 비롯해서 4대 그룹이 복귀를 합니다. 네. 한경협 앞으로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대 단체가 내던 네. 협회비가 전체 77%였어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예. 하는데 네.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정경련이 지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외환위기 때 사실 이 재벌들 구조조정한 거 기억나시죠? 예. 반도체 뭐 받고 예. 당시에 정경련이 총대를 매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래재단 그다음에 뭐 미르 스포츠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서 4대 그룹이 딱 자리를 잡아줘서 이제 선제적으로 예. 대응을 해주는 부분들로 국민적 공감대를 끼우기에는 이 4대 그룹들이 다시 복귀를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대 그룹이 모여서 이제 네. 민간단체에 큰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정경유착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어떻게 이번에는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윤리경영위원회가 이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실 어떤 신호가 나오면은 네. 이제 그거를 막아주고 네. 그다음에 뭐 다들 이제 이사회에 뭐 다들 삼성 네. 같은데 보시면 준법감시위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재발 방지에 어떤 이 굉장히 단호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탈퇴를 다시 하겠다. 네. 그러한 지금 뭐 어떤 선제적인 그런 선을 긋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면서 또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경제 단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 정부에서 이것도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사실 북한에 뭐 물건 뭐 구호물품 줄 때 정경련 이용했죠. 뭐 올림픽 할 때도 좀 하라 그랬죠. 그다음 미소금융재단도 하라 그랬죠. 예. 사실 자발적으로 뭘 먼저서 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독립성을 해주면 과정에서 경제인들이 이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어나면 안 되죠. 사실 옛날에 대선 비자금 있고 이례재단도 있고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보완장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경제인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노력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나온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제 눈에 띄는 건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를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헤리테이지 같은 정책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폭넓은 그런 부분들을 가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뭐 진짜로 환골탈태했다는 얘기가 드릴 수 있던 그런 새로운 환경에 오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해안 일대 고수온 특보가 25일째 이어지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물고기 양식장입니다. 냉동고에 폐사한 우럭이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난 주말부터 우럭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럭 같은 경우는 2년, 뭐 다른 돔 종류는 3년, 4년을 키우는데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물속 산소가 줄어들어 물고기들의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수온이 28도가 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는 남해안에서 지난달 28일 첫 발령 이후 2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경남 남해안 통영의 경우 지난 7일 23.6도에서 태풍이 상륙한 10일 26.3도, 16일에는 27.5도까지 올랐습니다. 보통 태풍이 발생하면 표층과 저층 물이 섞이면서 수온이 떨어지지만 이번에는 그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태풍 카눈이 통과된 후에도 폭염이 다시 빠르게 시작되면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양식장 위에 차광막 설치, 먹이 급여 중단 등 비상조치를 당부했지만 근본 대책이 없어 어민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산 전체가 불타고 있는 이곳은 캐나다의 웨스트 캘로라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행 중인 캐나다의 산불 현장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이 지역은 현재 3만 5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 중입니다. 대피하던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서서 자신들이 살던 곳이 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지만 이미 화재 규모가 통제 불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초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천여 곳의 산불이 타고 있고 불에 탄 면적은 이미 남한 면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하와이도 화재가 컸는데 왜 이렇게 산불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여름이지만 비가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땅의 수분이 줄어들고 나무도 말라 고사목들이 증가해서 산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도 큰 산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금요일까지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전 9시 전후에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서해안 지역으로도 120mm를 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영남 내륙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강릉은 35도까지 치솟아 무덥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